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한 전무가 대문 안쪽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어요. 회장이 부사장에게 작은 목소리와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전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사장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정장 바지와 구두가 더럽혀졌습니다. 부사장의 눈 속에는 수치심과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과를 하려거든 제대로 하세요. 어서 돌아가요. 한 전무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새벽 5시, 공장 안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라인 위로 차갑게 쏟아지는 그 시간에 한태성 전무는 혼자 현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62살. 이마에 주름이 깊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하나둘 피어 있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등이 곧아서 기계들 사이를 걸을 때면 그 안에서 자란 사람처럼 어울렸습니다. 기름 냄새와 쇳물 냄새가 뒤섞인 공기, 낮고 규칙적인 기계 소리. 그것이 한 전무에게는 30년 동안 하루를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라인 끝 기계 앞에 멈춰서서 눈을 반쯤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낮은 떨림이 귓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쇠가 돌아가는 소리, 기름이 순환하는 소리, 아주 미세하게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철판 위에 살포시 얹었습니다. 미세한 진동이 손끝을 타고 손바닥까지 고스란히 올라왔습니다. 그는 눈을 살며시 감고 잠시 가만히 있다가 밸브를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찰칵! 낮은 소리음과 함께 기계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호흡이 풀린 사람이 내쉬는 숨 같은 소리였습니다. 벽에 걸린 수율 모니터가 98.7%를 가리켰지만 한 전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 숫자는 확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공정일지를 펼쳐 오늘의 기온과 습도, 밸브 조정 각도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라인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가볍고 자신감이 배어있는 걸음이었습니다. 32살의 젊은 기술팀장 강민준이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엔지니어링 석사 출신의 AI 공정 시스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반년 전 본사에서 내려온 인물이었습니다. 얼굴이 희고 눈이 날카로웠으며 걸음마다 무언가 증명하려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전무님, 그 밸브 조정은 매뉴얼에 없는 방식이라 AI 데이터랑 충돌이 납니다. 지적하는 기색이 목소리에 역력했습니다. 한 전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기계 귀퉁이를 툭 한 번 두드렸습니다. 낮고 안정적인 울림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클립보드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의 등이 멀어지는 것을 본 오달수 반장이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전무 곁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61살. 한태성과 함께 이 공장의 첫 삽을 뜬 28년 차 현장 반장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손마디가 굵어졌지만 눈은 아직도 맑았습니다. 오달수는 그 눈을 기계 쪽으로 던지며 낮게 말했습니다. 요즘 저 친구들이 부쩍 많이 사진 찍고 다닙니다. 뭘 기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전무는 공정일지 마지막 칸에 마침표를 찍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날 오전 공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준혁 부사장이 해외 컨설팅팀 3명을 데리고 현장 시찰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35살 유학파 경영학 석사에
아버지의 공장을 물려받을 채비를 맞춰가는 그는 갓 재단한 듯 각이 선 정장 차림으로 라인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사람 냄새가 너무 납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컨설팅 팀 중 한 명이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직원들은 눈만 마주쳤다가 슬그머니 고개를 내렸습니다. 한 전무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라인 끝 기계를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기계와 기계 사이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오후 회의실에서 정 부사장은 한 전무의 방식을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스크린 가득 데이터 분석 자료를 띄워놓고 레이저 포인터를 들며 말했습니다. 전무님 방식은 재현이 안 됩니다. 데이터로 남길 수 없는 기술은 기술이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후배들은 누구 하나 거들지 못했고 저마다 자료를 내려다보거나 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기술팀장 강민준이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저희 AI 시스템이 전무님의 공정 패턴을 분석했는데 표준 편차가 너무 큽니다. 재현 가능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한 전무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천천히 옆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스크린을 향해 있었지만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 위의 그래프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새벽마다 손으로 읽어온 것들이 선과 점으로 환원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들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들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 현장 반장 오달수가 한 전무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구내식당 구석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전무님, 요즘 분위기가 심상찮습니다. 격리팀에 있는 제 후배가 그러는데 외부 인력 투입 보고서가 올라갔다고요. 한 전무는 식판을 내려놓고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이 문제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달수는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국을 떴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하게 오갔습니다. 구내식당 창밖으로 굴뚝 연기가 늘어지게 피어올랐습니다. 봄하늘이 그것을 천천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각 강 팀장이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라인 쪽 보고서를 들고 정 부사장 집무실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기술자 하나가 오달수 반장 옆에 와서 낮게 물었습니다. 반장님, 저게 뭡니까? 오달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입 조심해.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된 것은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오후였습니다. 한 전무의 휴대폰 화면이 짧게 밝아졌습니다. 부사장 집무실로 올라오라는 문자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노크를 한 번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무실 문이 열리자마자 서류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오늘부로 계약 종료입니다. 정 부사장의 목소리는 담담하다 못해 건조했습니다. 창밖 햇살이 서류 위로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한 전무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 만료, 처우 종결, 서명란. 이유를 묻는 한 전무에게 정 부사장은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돌려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감은 이제 AI가 대신합니다. 8분이면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요. 집무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천장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한 전무의 눈이 화면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거두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번 더 내려다보다가 목을 약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AI가 기계 우는 소리도 듣습니까? 낮고 조용한 물음이었습니다. 정 부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30년이요? 제 노트북은 30초면 당신이 30년 동안 쌓은 걸 분석합니다. 그 말 뒤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한 전무는 서류 위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그 자리에 두고 펜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서명은 확인 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 부사장이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서명 안 하셔도 됩니다. 법무팀이 이미 처리 중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집무실에는 서류 한 장과 낮은 에어컨 소리만 남았습니다. 해고 소식은 공장 바닥을 빠르게 흘렀습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이 그날 오후 한 전무의 자리를 흘깃 바라보는 것을 막내 기술자가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달수 반장만이 한 전무의 사무실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한 전무는 서랍을 열어 낡은 작업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시커멓게 기름이 배고 곳곳이 달아있는 그 옷을 차분히 개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30년치 손글씨로 빼곡한 공정일지를 그 위에 얹었습니다. 회사가 준 상패며 감사패, 직원 표창장은 단 하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달수가 보따리를 받아들려는 손을 한 전무가 가만히 막았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달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달아올랐지만 그는 끝내 참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한태성의 발소리가 긴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지나치는 직원들이 하나씩 눈을 마주쳤다가 내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공장 정문을 나서는 한태성의 뒷모습은 넓고 묵직했습니다.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봄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내리쬐었고 공장 굴뚝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의 작업복 자락이 조용히 나부꼈습니다. 그 순간 라인 안쪽에서 기계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 바늘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은 공장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태성이 떠난 다음 날 아침 그의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랍 하나하나가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고 의자는 반듯하게 밀어 넣어진 채였습니다. 누군가 그 위에 커피 한 잔을 올려두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식어가는 커피에서 하얀 김이 가늘게 피어올랐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오전 내내 아무도 그 자리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금이라도 그어놓은 것처럼 사람들은 그 책상을 빙 돌아서 지나쳤습니다. 강 팀장이 오전 업무 점검차 현장을 돌며 그 자리 쪽으로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잠깐 멈추더니 의자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달수 반장이 지나가다 멈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 하나였습니다. 강 팀장은 결국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로도 아무도 그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한 전무가 두고 간 공정일지는 책상 한쪽에 가지런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는 좋게 되는 두께의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달아 글씨도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기술팀의 막내 기술자 윤서준이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26살. 입사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이었습니다. 아직 현장 냄새가 몸에 배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빼곡한 손글씨가 페이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온도와 습도 수치, 밸브 조정 각도, 그날의 날씨까지 일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계 소리가 평소와 달랐던 날에는 그 소리를 표현하는 말까지 나름의 방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3번 오늘 낮게 울었음. 내일 새벽 확인요. 윤서준은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강 팀장이 뒤에서 들여다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규격이 없네요. 그냥 감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는 일지를 덮어 구석으로 밀어두었습니다. 딱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윤서준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구석으로 밀려난 그 노트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라인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율 모니터가 87%를 가리켰습니다. 전날까지 98%를 웃돌던 수치였습니다. 강 팀장은 화면을 한번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AI 시스템은 정상 범위라고 판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판정이 그에게는 충분한 근거였습니다. 가동 계속합시다. 짧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오달수 반장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라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계 소리가 달랐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마치 목이 쉰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소리 안에 거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강 팀장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이상합니다. 한 전무님 계실 때랑 달라요. 강 팀장은 계기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반장님, 저 숫자 보이시죠? 정상입니다. 느낌으로 운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오달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한번 움직이다가 닫았습니다. 라인 앞에서 물러나면서도 그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 기술자 윤서준이 화장실에 가다가 오달수 반장이 혼자 기계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을 기계 표면에 갖다 대고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윤서준은 말을 걸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오달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떨림을 읽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기다리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태성이 떠난 바로 다음 날 오후 본사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정준혁 부사장이 화상회의 화면 앞에 앉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시대 인력 정리 후 시스템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AI 전환 1단계 완료로 보고드립니다. 화면 너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수율 수치는 보고서에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정 부사장의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공장 라인은 그 시간에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달라진 채로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계 세대가 연달아 경고음을 냈습니다. 붉은 표시등이 들어왔다 꺼졌다를 반복했고 컨베이어 위로 흘러나오는 부품들의 육안으로도 보이는 흠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율은 87%에서 63%로 주저앉았습니다. 기술팀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강 팀장은 태블릿을 들고 이쪽 저쪽 뛰어다녔습니다. AI 시스템에 수십 번의 분석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원인 불명이라는 판정만 반복되었습니다. 팀원들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이 지났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 종이컵들이 쓰레기통에 넘쳤고 배달 음식 냄새가 사무실 복도에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책상 위에 엎드려 잠들었다가 경고음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강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막내 기술자 윤서준이 몰래 구석으로 밀려났던 공정일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날과 비슷한 기온, 비슷한 습도, 해당하는 날짜를 찾아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엔 새벽에 3번 밸브를 반드시 조정할 것. 손글씨가 또렷했습니다. 그는 강 팀장에게 말하려다 주춤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느낌으로 운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는 잠시 그 페이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지를 덮었습니다. 오달수 반장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아 기계 옆에 쪼그려 앉아 손을 기계 측면에 천천히 갖다 댔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떨림이 손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밸브 쪽으로 다가가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얼마를 돌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각도도 방향도. 그게 문제였습니다. 한 전문은 그걸 몸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몸이 이제 여기 없었습니다. 오달수는 손을 거두고 기계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공장 안이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낮게 울렸는데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피로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아픈 사람이 억지로 일어나 걷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전무님, 기계가 보고 싶다고 하네요. 아무도 없는 공장 안에서 오달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7일째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정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건그룹 품질팀이었습니다. 그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율이 15%로 무너졌다는 통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물컵을 집으려다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공장 굴뚝만 희미한 불빛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태건그룹 품질팀 차량 2대가 성진테크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양복 차림의 감사팀원들이 줄지어 내렸고 그 뒤로 흰 가운을 입은 품질 검사 인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입구 쪽에 나란히 서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만 시멘트 바닥 위를 울렸습니다. 구두 소리와 운동화 소리가 뒤섞였고 그 소리가 공장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검사는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컨베이어 위에서 흘러나온 부품들이 하나씩 검사대 위에 올려졌고 불량 판정이 날 때마다 붉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딱딱 스티커 뜯는 소리가 공장 안에서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태건 품질팀장은 부품 하나를 들어 올려 불빛에 비추어 보더니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수준이면 납품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 말이 라인 위에 있던 성진테크 직원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강 팀장은 뒷짐을 지고 화이트보드 옆에 서서 태블릿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AI 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석이 지금 이 상황에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검사대 주변에 붉은 스티커를 단 부품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더미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최종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수율 15%, 납품 예정 물량의 85%가 불량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성진테크 간부들이 일제히 굳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들고 있던 서류가 테이블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그 서류 끝을 살짝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정준혁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설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사 측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려 애썼지만 손가락이 테이블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태건 감사팀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제조사 쪽 탓을 하시기 전에 공정 책임자 교체 이후 수율 변화 추이부터 보여주시죠. 정 부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말요? 감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날짜별 수율 그래프였습니다. 한태성이 떠난 날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계단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설비 제조사 엔지니어들이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기계 구석구석을 점검했고 2시간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비 이상 없음. 정 부사장은 보고를 받는 동안 시선을 창밖으로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그날만큼은 유난히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팀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원인 분석에 매달린 지 사흘째였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은 퀭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AI 시스템은 수백 번의 분석 끝에도 원인 불명이라는 판정만 반복했습니다. 강 팀장은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이미 반쯤 적어둔 사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지도 다시 넣지도 않은 채 그냥 서랍을 닫아버렸습니다. 재무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하루 손실 약 80억 원. 태건그룹과의 계약이 파기될 경우 총 손실 추산액은 1조 2천억 원. 숫자를 소리내어 읽던 임원이 멈추었습니다. 1조. 그 단어가 회의실 공기 속에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경영진 회의실은 에어컨 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정 부사장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 올려진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도 그는 한동안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식는 동안에도 정 부사장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라인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멈추면 손실이 더 커진다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오달수 반장은 퇴근하지 않고 기계 옆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공장 안에는 기계 소리와 형광등 소리뿐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달수는 기계 표면에 손바닥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보다 진해진 떨림이었습니다. 기계가 아프다. 아무도 없는 공장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무님, 지금 기계가 울고 있어요. 그 말은 대답 없는 허공 속으로 그냥 스며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막내 기술자 윤서준이 다시 공정일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 책상 위에 펼쳐두고 형광펜으로 한 줄을 그었습니다. 오늘 날짜 기온과 습도에 해당하는 페이지였습니다. 3번 밸브, 새벽 기준 반드시 수동 보정할 것. 이 조건에선 기계가 스스로 맞추지 못함.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작게 써두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출근해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한동안 그 페이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글씨는 30년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지를 덮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석으로 밀어두었던 그 노트를 바라보면서 정준혁 부사장이 홀로 유리창 너머로 라인을 내려다본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들이 보였습니다. 불량 부품을 쏟아내는 기계들이.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이 그 얼굴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 위로 그의 얼굴과 라인이 겹쳐 비쳤습니다. 두 개의 상이 하나의 유리 위에 포개진 채 어느 쪽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한번 짚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라인은 그 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우 회장이 성진테크 공장에 나타난 것은 아무도 예고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날 아침 두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건그룹의 계약 파기 경고 공문, 그리고 오달수 반장이 몰래 전달한 공정일지, 사본 한 부. 그는 일지를 펼쳐 첫 줄을 읽다가 덮었습니다. 그리고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72살의 그는 수행원도 경호원도 없이 낡은 점퍼 차림으로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반듯하게 걸어오는 노인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으러 달려온 공장 관리 직원이 멈칫할 만큼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그 모습 위에 잘 얹히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안내를 손으로 막고 혼자 라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컨베이어 앞에 서서 흘러나오는 부품들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불량 스티커가 줄줄이 붙어나가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불려온 정준혁 부사장이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설명 말고 기계 데려가세요. 짧고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정 부사장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기계를 직접 보겠다는 겁니다. 회장이 라인 쪽을 가리켰습니다. 회장 직속으로 꾸려진 시니어 엔지니어 팀의 조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58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들은 기계를 분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손을 대보고 기온과 습도를 시간대별로 직접 기록했습니다. 젊은 기술 팀원들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분들 혹시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니어 엔지니어 팀 중 한 명이 3번 밸브 앞에 멈추어 손을 올려놓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요. 동료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이 다가와 손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그 둘이 교환한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틀째 저녁 시니어 엔지니어 팀이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기온과 습도 변화에 연동된 밸브의 미세 수동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보정은 AI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회의실이 파하고 그는 혼자 남아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온과 습도, 변화에 연동된 밸브의 미세 수동 보정, 그 두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공정일지에서 본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구석으로 밀어두었던 그 노트였습니다. 정준혁 부사장은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천장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수백 번의 AI 분석이 이 두 줄짜리 결론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 앞에 오달수 반장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전무의 공정 일지였습니다. 그는 주저하는 기색 없이 이건우 회장 앞으로 걸어가 두 손으로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노트를 받아 첫 장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별로 기온, 습도, 밸브 조정 각도, 그날의 기계 상태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기다 멈추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을 매일 이걸 썼어요? 혼잣말처럼 낮게 나온 물음이었습니다. 오달수 반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 페이지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 위를 지날 때마다 30년의 시간이 스쳐갔습니다. 어느 페이지에는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늘 3번 기계가 아팠다. 내일 꼭 보자. 회장의 손가락이 그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기계를 향해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을 같이 숨쉰 것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건우 회장은 일지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 부사장, 잠깐 나와요. 짧고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정준혁은 평소처럼 고개를 약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내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나 있었어요? 정 부사장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침묵을 보고도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태성 없는 성진테크는 고철 덩어리야.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정 부사장의 넥타이 매듭이 목 위에서 조금 움직였습니다. 침을 삼킨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직원 한 명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오달수 반장이 자판기 앞에 서 있는 윤서준을 불렀습니다. 내가 밤에 일지 펼쳐놓은 거 맞지? 윤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장님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오달수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혼날 짓을 한 건지 잘한 건지 두고 봐야 알겠지. 커피 2잔이 내려왔습니다. 오달수는 한 잔을 윤서준에게 밀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판기 앞에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서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 회장이 한태성의 소재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업계 원로들 사이를 통해 소식이 조용히 돌았습니다. 시골로 내려갔다. 밭을 갈고 있다더라. 연락을 끊었다. 그 말들이 하나로 모여 주소 한 줄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그 종이를 건네받아 접어 점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오달수 반장은 퇴근 후 한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길게 이어지다가 연결되었습니다. 전무님, 기계가 전무님 찾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바로 끊지도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를 듣듯 그 바람 소리를 잠시 듣고 있다가 조용히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시골집 툇마루 위로 밤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이건우 회장은 이른 아침 차에 올랐습니다. 비서가 회장님 일정이라고 말을 꺼냈지만 회장은 이미 뒷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공정일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가 서울을 벗어나 남쪽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논이 펼쳐지고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내 한번 펴보았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서 내가 직접 빌어야 해.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국도 위로 햇살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이건우 회장의 차가 논두렁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포장이 끊긴 흙길 위로 바퀴가 조심스럽게 굴러갔고 창밖으로는 파릇한 보리밭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차 안에는 도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죽 시트와 방향제 냄새가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흙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도착한 곳은 낮은 돌담이 둘러쳐진 작은 시골집이었습니다. 마당 너머 밭에서 누군가 쪼그려 앉아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 모자, 흙 묻은 장화, 반듯한 등 한태성이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태성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호미 끝이 흙을 파고드는 소리만 리듬감 있게 이어졌습니다. 쓱쓱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회장이 돌담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전무님. 한태성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끝이 흙 위에 닿았습니다. 진흙이 구두 앞코에 묻었습니다.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죠. 한태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지는 않았습니다. 회장이 할 말이 있다면 이 밭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장은 한태성 곁에 서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원하시는 조건 전부 들어드리겠습니다. 연봉이든 지분이든 무엇이든요. 한태성은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흙 묻은 손을 바지춤에 천천히 닦더니 다음 고랑으로 호미를 옮겼습니다. 봉투는 회장의 손 안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회장이 한참을 서 있다가 양복 바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흙이 바지 무릎에 묻었습니다. 명품 원단에 시골 흙이 번졌습니다. 한태성이 처음으로 그쪽을 흙이 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공장이 멈춰 있습니다. 수율이 15%입니다. 직원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라인을 붙잡고 있어요. 한태성은 호미질을 멈추지 않으면서 짧게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겠네요. 온기도 차가움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 부사장 개인의 실수입니다. 회사는 전무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 말에 한태성의 호미가 멈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말 잘 듣는 기계가 필요한 거겠죠. 저를 사람으로 본 건 아니잖습니까? 낮고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려다 멈추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부속품 취급하는 곳엔 다시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태성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허리를 굽히고 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흙이 호미 끝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돌담 너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다 멈춰서서 고급 차량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이 무슨 일이요? 한태성이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르신. 그냥 아는 분이 오셨어요. 어르신은 차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회장이 잠시 어르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언가를 사귀는 것처럼 조용히 굳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것이, 회장이라는 것이
이 돌담 앞에서는 아무 무게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한태성은 밭일을 계속했습니다. 회장은 그 옆에서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때로는 함께 밭이랑을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질 무렵 한태성이 밭에서 일어나며 장화를 털었습니다. 털컹 흙덩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저녁은 드시고 가셔야지요. 회장이 눈을 살짝 들었습니다. 거절도 환대도 아닌 그 말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소박한 밥상이 놓인 좁은 상 앞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반찬은 세 가지였습니다. 깍두기, 멸치볶음, 계란말이. 숟가락 소리가 조용히 오갔습니다. 한태성은 밥을 먹었고 회장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한술을 뜬 회장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서울에서 온 재벌 회장이 그 앞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차로 걸어가다 멈추었습니다. 차창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한태성은 마루 끝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짧게 받았습니다. 오셔도 대답은 같습니다. 차가 흘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로 흙먼지가 가늘게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한태성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바람이 보리밭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밭고랑 사이로 바람이 낮게 누웠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차가 사라진 흘길 끝을 그는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정준혁 부사장의 집무실로 걸려왔습니다. 이건우 회장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내 차로 와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정 부사장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알면서 묻지 말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 부사장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도심의 불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 위로 어른거렸습니다. 그 불빛이 그날따라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것이 다음날 아침 얼굴에 보였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회장의 차 안은 서늘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 부사장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고 국도로 접어들고 산이 가까워지는 동안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 단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정 부사장의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는데 손가락이 바지 솔기를 느릿느릿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자신이 어디 가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공장에 바친 사람에게 부하 직원을 대하듯 해고 통보를 한 자신이 이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목 안에서 무언가를 올려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내기가 막 끝난 논에 어린 벼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정 부사장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창밖에서 거두었습니다. 한태성의 시골집 앞에 차가 멈추었습니다. 돌담 너머로 마당이 보였고 대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차에서 내리며 정 부사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내려요. 정 부사장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구두가 흙길 위에 내려섰습니다. 발바닥으로 흙이 느껴졌습니다. 딱딱하고 고른 시멘트 바닥과는 달랐습니다.
회장이 대문 앞으로 다가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한 전무님, 이건우입니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따로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한태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정 부사장이 함께 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문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돌담 위로 넝쿨 하나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회장이 정 부사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 부사장의 턱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길 위였습니다. 구두 끝에 흙이 묻었고 바지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전무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의 형태는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태성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 숙인 고개. 거기까지는 사과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 부사장의 눈이 보였습니다. 고개는 숙였지만 눈꺼풀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눈 안에 무언가가 살아 있었습니다. 굴욕감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태성은 그 눈을 한번 보았습니다. 딱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 부사장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또 지나갔습니다. 정 부사장이 무릎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한태성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진심이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조용하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아 있는 오후의 공기 속으로 그 말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정 부사장이 일어서며 바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그 동작이 빨랐습니다. 손으로 무릎의 흙을 털어내는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도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눈빛이 문을 닫게 했어요. 나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 것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정 부사장은 창밖을 보는 채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차는 국도를 달렸고 창밖으로 논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한태성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봄 별자리가 낮게 깔려 있었고 어디선가 개구리 우는 소리가 논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공정일지를 꺼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오래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수치들이, 날짜들이, 기계 이름들이 손끝 아래로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이 어느 페이지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오달수 반장이 보낸 문자가 낮에 와 있었습니다. 전무님, 공장 막내들이 밥도 못 먹고 라인 붙잡고 있습니다. 그는 그 문자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리밭 너머로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논에서, 밭에서, 멀리서, 가까이서 그 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오후부터 하늘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산 너머에서 밀려오더니 해를 삼켜버렸습니다. 바람이 거칠어졌고
보리밭이 한꺼번에 출렁였습니다. 한태성은 밭일을 일찍 마치고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올 것이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이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무거운 느낌, 손등 위로 습기가 내려앉는 느낌.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그는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아 멀리 산마루를 바라보다가 서울 공장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기 전 그는 오달수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먹을 거라도 챙겨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빗방울이 처음 떨어진 것은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처음엔 툭툭 처마 끝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금세 후두둑으로 바뀌었고 이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로 빗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한태성은 방 안에서 차를 끓이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빗줄기가 굵게 그어졌습니다. 차 향기가 좁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아닌 인기척이었습니다. 한태성이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 그냥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그 아래 흠뻑 젖은 점퍼 차림의 이건우 회장이 꼼짝 않고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수행원도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한태성은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우산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차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창가로 돌아와 다시 밖을 보았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빗물이 머리 위에서 흘러내려 점퍼 어깨를 타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도 발도.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지어 쏟아졌고 마당 흙이 빗물에 질척하게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성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였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애원이나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무릎 꿇은 사과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낮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한태성은 공정일지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러나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지를 덮고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가로등 아래 회장의 흰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점퍼는 이미 물을 흠뻑 머금었고 바지 끝자락에서 빗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몸이었습니다. 한태성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다시 서성이다가 공정일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년치 기록이 손바닥 아래에 있었습니다. 기계가 울었던 날들의 기록이, 새벽마다 혼자 걷던 날들의 기록이, 그것이 지금 저 빗속에 서 있는 노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빗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달수 반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된 시각이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 쪽 팀도 결국 못 살렸습니다. 마지막 라인도 내일 새벽이면 멈춥니다. 지금 직원 8명이 라인 옆에서 잠도 안 자고 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고요.
오달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기계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한태성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가 지쳐있는 소리였습니다. 밸브가 맞지 않아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전화 너머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오달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때 한태성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한쪽 손을 들어 눈 위에 얹었습니다. 빗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72살의 손이었습니다. 한태성은 그 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한태성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 얹혔습니다.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한태성이 우산을 펼쳐 회장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처마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점퍼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기 걸리시겠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잠시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지어 떨어지는 소리가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한태성이 먼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부엌에 불이 켜졌습니다. 뚝배기가 가스불 위에 올려졌습니다. 얼마 후 구수한 국물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그릇이 소박한 밥상 위에 놓였습니다. 이건우 회장은 두 손으로 뚝배기를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워서였습니다. 차가운 손에 뚝배기의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국물을 마셨습니다. 빗소리가 지붕 위에서 낮게 울리는 동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국물만 마셨습니다. 회장의 몸이 조금씩 녹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뚝배기를 감쌌던 손에서 힘이 풀렸고 굳었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한태성은 그것을 보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빈 그릇을 물리고 차를 끓이는 동안에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찻잔 2개를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 얘기 전에 공장에서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낮고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한태성의 손이 찻잔 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야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거웠습니다. 한태성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한 글자도 흘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해고가 억울한 게 아닙니다. 평생 그 기계들을 내 자식처럼 여겼는데 그게 다 감으로 치부되는 게 서러웠지요. 찻잔에서 김이 피어오르다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마다 혼자 라인을 걷고 기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손끝으로 진동을 읽던 30년이었습니다. 그것이 단 8분 만에 잘려나갔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찻잔을 두 손에 쥔 채로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태성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부엌 안이 잠시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지붕 위에서 이어졌습니다.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현장 어른들한테 배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 말보다 숫자만 봤지요. 이번 일은 내 잘못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꺼내는 말 같았습니다. 오래 담아두었던 것을 이제야 내놓는 목소리였습니다. 한태성이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팽팽했던 것이 조용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한태성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예상 밖의 질문이었습니다. 회장이 잠시 한태성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공장 막내로 시작했습니다. 22살에 라인에 들어가서 기름 묻히며 기계 배웠지요. 그때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저도 없어요. 한태성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직원으로 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한태성이 그쪽을 보았습니다. 성진테크를 내가 인수해서 통째로 맡기겠습니다. 대표이사 한태성, 오너가 되어 그 라인을 살려주십시오. 말이 끝나고 부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지붕 위에서 이어졌습니다. 찻잔을 들려던 한태성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영을 모릅니다. 한참 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를 30년 살려온 사람이 경영 못할 리 없습니다. 숫자는 내가 붙여드리지요. 한태성이 시선을 찻잔으로 내렸습니다. 잠시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창밖으로 눈을 옮겼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지붕 위에서, 처마 끝에서, 마당 흙 위에서 그 소리들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공장 라인 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들이 버티고 있는 소리가. 회장이 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인수 조건이 적힌 메모였습니다. 한태성이 그것을 건네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회장이 기다렸습니다. 현장 직원 전원 고용 승계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회장의 손이 메모 위로 내려왔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태성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달수 반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라인 옆에서 잠도 안 자고 있다는 직원 8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있다던 막내 기술자의 얼굴도. 새벽 5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한태성이 방으로 들어가 잠시 후 나왔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작업복이었습니다. 기름이 배고 달아있는 공장을 나오던 날 품에 안고 나왔던 그 옷이었습니다. 그는 부엌 불빛 아래에서 그것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소매 끝이 달아 있었습니다. 가슴 쪽에 오래된 기름 얼룩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얼룩을 한번 쓸었습니다. 30년의 새벽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어둠이 물러나며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한태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이 두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태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계 살리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 지키는 건 회장님이 해주십시오. 회장이 그 손을 꽉 쥐며 받았습니다. 그게 거래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채로 새벽빛이 부엌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돌아간 뒤 한태성은 작업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어보았습니다. 소매를 끼우고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과 쇳물과 30년의 새벽이 배어있는 냄새였습니다. 단추를 다 채우고 소매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달아있는 소매 끝이 손목 위에 닿았습니다. 한태성의 입끝이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나온 미소였습니다. 창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성진테크 정문 앞에 나타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버스가 첫 번째 정류장을 출발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공정일지를 옆구리에 낀 채 그는 정문 앞에 혼자 섰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아침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굴뚝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기계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소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수희 아저씨가 유리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넘게 이 공장 정문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빠른 걸음으로 나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희 아저씨는 그가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가 라인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이른 출근을 한 직원들이 하나씩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멈춰 서거나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누군가는 옆 사람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기 봐, 저기. 말없이 손가락만 가리켰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직원 하나가 그를 보고는 퇴근을 멈추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달수 반장은 라인 끝에서 서류를 들고 오다가 한태성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줍지도 않고 뛰어오다가 한태성 앞에서 멈추어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태성이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단단하게. 오달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 눈물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어깨가 조용히 들썩이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전 9시 전 직원이 공장 마당에 모였습니다. 한태성이 단상 없이 그냥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야윈 얼굴들, 충혈된 눈들, 닳아버린 작업복들. 한 주 넘게 라인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자리 비워서 미안합니다. 기계 먼저 살리고 그 다음 얘기합시다. 박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저기서 숨막히던 것이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달수 반장은 고개를 숙인 채 끝내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막내 기술자 윤서준은 작업복 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어색하고 황급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숨기려 해도 소용이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짧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한태성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정준혁 부사장과 기술팀장 그리고 현장을 망가뜨린 관리자 3명이 호출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밖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짧았습니다. 10분도 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태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준혁 부사장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안색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그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짐 챙기세요. 8분이면 충분합니다.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들어본 말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 부사장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한번 움직이다가 닫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남은 강 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태성이 그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강 팀장. 짧게 불렀습니다. 강 팀장이 굳은 채로 기다렸습니다. 남을 겁니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질문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자신이 그 노트를 구석으로 밀어두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딱 소리가 났던 그날을. 강 팀장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태성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남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한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준혁이 짐을 싸서 나오는 동안 아무도 그 앞에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복도 양쪽에 직원들이 서 있었지만 시선들이 조용히 비켜났습니다. 배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문까지 걸어가는 발소리가 시멘트 바닥에서 울렸습니다. 그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달수 반장만이 정문 앞에 뒷짐을 지고 서서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정문이 닫혔습니다. 한태성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앉지 않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식어버린 커피잔이 아직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갖다 놓고 아무도 치우지 않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창가로 가지고 가서 화분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의자를 당겨 앉으며 공정일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옆에 새 노트 한 권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표지가 깨끗했습니다. 펜을 집어 첫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기온과 습도를 썼습니다. 손글씨가 3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라인에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성은 혼자 빈 라인을 걸었습니다. 기계 하나하나 앞에 서서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맞지 않는 무언가가 기계 안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밸브 앞에 멈추었습니다. 손을 뻗다가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하자.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기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치고 거칠었지만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라인 불을 끄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계들만 낮게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공장 마당에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시멘트 바닥 위로 길게 누워 있었고 멀리 굴뚝 위로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렸습니다. 한태성이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수희 아저씨가 문을 열어드리려 일어서는 것을 손으로 막으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안개가 발목 아래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안개를 헤치며 걷는 발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라인에 들어서자 기계 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낮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니, 어제보다 조금 더 지쳐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라인 입구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 오늘의 기온과 습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눈을 감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피부가 먼저 알아채는 것이 있었습니다. 30년이 쌓인 피부였습니다. 기온은 어젯밤보다 조금 더 내려가 있었습니다. 습도는 높았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3번 밸브였습니다. 그때 라인 한쪽 기둥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건우 회장이었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낡은 점퍼 차림으로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그쪽을 보았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태성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라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둥 뒤에서 오달수 반장이 나타났습니다. 밤을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회장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막내 기술자 윤서준도 어느새 그 옆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그도 밤새 나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태성은 3번 밸브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을 기계 표면에 천천히 얹었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가 버티고 있는지 소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대화였습니다. 30년을 나눈 대화였습니다. 이 소리를 이해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AI가 분석하는 데는 30초가 걸리지 않았지만 그 30초 안에 이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밸브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찰칵!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0.5도였습니다. 기계 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거칠게 버티던 소리 안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태성은 3번 밸브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라인 전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 기계로 걸어갔습니다. 2번째 밸브, 3번째 밸브. 기온과 습도가 같은 조건에 묶여 있던 기계들이었습니다. 3번의 조정이 끝났습니다. 전광판 수율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 잠시 후 47%, 98.9%, 전광판 숫자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라인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거칠던 소리가 사라지고 낮고 고른 울림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성이 라인을 타고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오달수 반장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둥을 한 손으로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것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던 일주일이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달라진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옆에 선 윤서준이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태성이 돌아섰습니다. 환호하는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당황하거나 뿌듯한 기색 없이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는 기계가 내는 비명까지는 듣지 못하는 법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라인 안이 조용해지면서 그 말이 끝까지 닿았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그 말보다 먼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기둥 뒤에 서 있던 이건우 회장이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컸습니다. 회장의 눈이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몸을 돌리며 오달수 반장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진짜 어른이네요. 오달수 반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태건그룹 품질팀으로 수율 정상화 보고가 타전되었습니다. 수신 확인 문자가 돌아왔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계약 유지 확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공장 안에서 그 문자는 소리 없는 함성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그 문자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오달수 반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반장님, 저 오늘 라인 점검 같이 돌아도 됩니까? 처음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달수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턱으로 라인 쪽을 가리켰습니다. 갑시다. 두 사람이 나란히 라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태성은 그 모습을 등 뒤에서 바라보다가 새 공정 일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기온, 습도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3번 밸브 0.5도 조정. 기계 다시 노래함. 손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태성이 마지막으로 라인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기계들이 낮고 고르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라인이 어두워졌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달수 반장이 말했습니다. 전무님, 이제 사장님이세요. 한태성이 마지막 불을 끄며 피식 웃었습니다. 기계 앞에선 그냥 기술자지요. 그가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계들만 낮게 조용히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30년이 더 지나도 그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오면 그 사람이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공정일지를 옆구리에 낀 채로 혼자 가장 먼저